이 힘이 사용되어지는 대상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대항력입니다. 우순위 물건 변동에 대항하는 힘. 즉, 임차인이 아무리 대항력이라는 힘을 갖고 있어도 자기보다 선순위 물건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자기보다 후순위 물건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게 대항력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단어다, 그죠? 대항력. 자, 이 대항력이라는 산문절인데, 요 맨 마지막에 요 력자는 한문의 힘력자 같다, 그죠? 요 힘력자예요. 그러면 이 힘을 누군가 갖고 있으면, 요걸 누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힘을 써먹을 대상이 있어야 되죠. 누군가한테 사용해야 되죠. 그럼 이건 누구한테 사용하는 힘입니까? 힌트가 앞에 남은 요 두 음절이 힌트인데 대항이라는 단어가 남아있잖아요. 이 단어를 보니까 내가 나한테 사용하는 힘은 아닌 것 같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한테 사용하는 힘인 거는 같다, 그죠? 그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누굴까요? 내가 대항력의 힘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나 걸리기만 해. 가만 안 둘 거야. 어느 누구에게나 써먹을 수 있는 힘인가요? 아니에요. 이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딱 한정돼 있어요. 누구한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야 임대차에 대한 법리가 체계가 잡힌다. 자, 이건 임대차 보호법에 나오는 대항력의 정의를 보면 이 힘이 사용되어지는 대상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대항력의 정의가 뭘까요?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이게 대항력의 정의입니다. 후순위 물건 변동에 대항하는 힘. 즉, 임차인이 아무리 대항력이라는 힘을 갖고 있어도 자기보다 선순위 물건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오로지 단 한 사람, 자기보다 후순위 물건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힘이에요. 자, 그러면 이 힘이 사용되어지는 대상은 여기 나오니까 요거 지워버리면 여기 답이다. 여기에 사용하는 힘이다. 자, 단순하지만 여기에 정말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대항력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선. 자, 가볼까요? 이 힘은 여기 사용되는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꾸로 한 번만 뒤집어 볼까요? 후순위 물건 변동이 일어나면 이 힘을 써먹을 일이 생기는 거죠. 여기 사용하는 힘이니까. 그러면 후순위 물건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힘을 써먹을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 후순위 물건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굳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얘가 안 일어나면 이 힘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없다니까? 여기 사용하는 힘인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이것도 있으나 없으나 필요 없는 거지. 이해하시겠나요? 자, 대항력이 워낙 중요한 키워드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 번은 정리해야 될 개념이 뭐냐? 대항력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 이게 없으면 이거 있으나 없으나 필요 없어요. 이거를 너무나 간단한 법리지만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와 관계된 무수히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요. 가볼까요? 자, 대항력이라는 힘이 사용되어지는 대상, 후순위 물건 변동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죠. 여기에 들어오는 거? 예. 우리가 늘 자주 만나게 되는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매매로 인해 소유권 변동이 생기면 기존의 임차인들이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무슨 힘을 갖고 있어라?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때 임차인이 이게 없으면 보호받지 못해요. 대항력이 있어야 돼. 그 다음 이것도 대표적인 후순위 물권 변동이죠. 자, 제가 청산 절차로 적었지만 바로 이 대표적인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결국은 이 두 가지 모두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이 바뀌는 거죠. 이거는 매매라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고, 이건 입찰과 낙찰이라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둘 다 소유권이 바뀐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게 바로 이런 일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면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무조건 뭘 갖고 있어라? 대항력. 자, 이 거꾸로 뒤집을까요?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임차인이 굳이 대항력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대항력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계약하고 들어가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죠. 저희가 계약하는 타이밍에서 보면 미래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우리는 임차인들은 무조건 뭘 확보하라고 우리가 브리핑하는 겁니까? 이거 무조건 대항력 갖추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냉정하게 분석하면 이 두 가지 일이 안 일어나면 임차인이 굳이 이거 갖고 있을 필요 없어요. 없어도 아무런 피해보는 일이 없다니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미리 갖춰두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사실은 여기 해당하는 게,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서 제가 빼버렸습니다. 뭐냐면 이것도 후순위 물권에 들어오죠. 여기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기를 정해서 계약하고 들어왔는데요. 자, 근데 이 임대인이 잘 가다가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있으니까 그걸 담보로 금융기관에 가지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은행이 채권 상태로 돈을 빌려줄 리 없으니까 요때 근저당이 설정되어 들어온 경우들이 들어 있을 수 있잖아요, 중간에. 저당권이니까 물건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후순위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 맞잖아요. 얘도 물건이니까. 근데 왜 제가 여기다가 따로 안 적고 나중에 적었느냐? 자, 이 근저당은 요때 설정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돈을 빌려간 이 임대인이 금융기관하고 약속한 원리금을 언제 내겠다라고 약속하고 빌려오겠죠. 그거를 하루도 안 어기고 꼬박꼬박 성실하게 다 내면 금융기관이 요거를 근거로 경매로 날릴 이유가 없죠. 그런 고객들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VIP 고객인데 얘를 왜 경매로 날려? 그러니까 돈 빌려간 주인이 꼬박꼬박 성실하게 돈을 갚으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놈이 이렇게까지 진행될 이유가 없죠. 요대로 그냥 설정만 되어 있는 거지. 이 상태에서 얘가 나중에 만기에서 나갈 때 사장님 저 나갈 거예요. 보증금 주세요라면 보증금 다 돌려받아 나가나요? 다 돌려받고 나온다니까. 그래서 설정 행위 자체로는 얘가 피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 얘가 이렇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그게 불안한 거지. 돈을 안 갚거나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이 해당 부동산을 이렇게 처리하죠. 언제 이렇게 갈지 몰라서 불안한 거지. 결국 이런 내용까지 다 정리하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나면 임차인이 보호를 받으려면 무조건 뭘 갖고 있어라? 대항력. 그러면 이 두 가지 일이 아니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물을 필요도 따질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아무 때나 대항력 있니 없니 물어볼 이유가 없다. 요 두 가지 경우에만 있니 없니 따지고 확인하고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임대차 관련 질문 중에 하나가, 들어와서 잘하고 이제 장사를 중간에 주인이 바뀌었대. 바뀐 주인이 나가래. 그럼 나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의외로 많아요. 가장 직접적인 임차권 존속 여부에 관한 너무나 직접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더 궁금하기도 하고, 임차인들이. 자, 이때 답은, 임차인이 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답은 달라진다? 대항력. 그거 하나밖에 없다니까. 대항력이 있으면 버텨내고, 대항력이 없으면 당연히 쫓겨나고. 그게 전부. 자,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법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정리는 물건과 채권을 중심으로 잠깐 살펴봤고요.